대해서 우리 글리코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의 구성은 처음에 다 아시겠지만 글리코게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호흡계 면역계에 있어서의 글리코의 어떤 그런 작용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또한 면역체계 구성에 대해서 세포 면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또 마지막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 백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사람 인체라는 것은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보이겠는데 오장육부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오장육부에 대한 각각의 그 기능을 배우는 것을 해부학이라고 하죠. 의대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이런 해부학으로 들어가서 또 자세하게 현미경적 소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직이 있죠. 조직을 또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세포로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세포 생물학과 생리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세포 하나하나를 보시면,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 보던 교과서는 이렇게 민둥민둥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순하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세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실제 세포의 표면은 둥글지가 않고 글리코단과 글리코지질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수많은 돌기가 존재하는 그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 내부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세포 외부역을 구성하고 있는 당사슬이 없으면은 세포 자체가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겠고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사슬은 세포와 세포 혹은 세포와 병원 공간에 병원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과의 그런 상호작용에도 당사슬이 연관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의 세포막은 당사슬로 덮여 있다고 했는데, 이런 세포와 세포 간은 당사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및 조절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리코가 있는 당 지질, 당 단백이 있는 거는 세포의 안쪽, 바깥쪽 부분에서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바깥쪽에도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동그랗고 그 돌기가 보이고 있고, 안쪽에서도 하나 보이게 되죠. 요걸 바로 이중 지질막 구조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세포는 이렇게 친수성이 아닌 물을 싫어하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이 바깥의 공간과 안쪽의 공간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히 구분돼서 서로 교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세포 간에 어떤 대화를 하고 혹은 어떤 정보를 나눠주고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려면은 세포 내에는 이런 지질 구조로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인테그랄 프로틴 혹은 페리페랄 프로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바깥에 혹은 안쪽에 이렇게 돌기가 돌출되어 있는 것이 보이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당사수로 알고 있는 그런 물질이고, 이런 데 접하여야지만 생물학적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깥의 막과 안쪽의 막이 두 개로 나눠 있고, 이렇게 통로가 열리려면, 그러니까 바깥쪽과 안쪽이 서로 교통하려면은 어떤 이런 슈가 체인, 그리고 당사슬을 통해서 접합이 돼야, 결합이 돼야지만 열린다고, 우리가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포막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아까 제가 인테그랄 프로틴이라고 했는데, 이런 돌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단백질에 무슨 마치 뿌리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생체에는 8가지의 주요 당질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글루코스부터 갈락토스, 만노스, 푸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이런 식으로 8가지가 있고, 각각 우리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약자를 쓰고 있죠.
각각 8가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가 뭐 칼슘 흡수만 촉진하고 세포가 의사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너스가 주로 근육 형성과 세포 진행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필코스가 종양 성장 억제와 호흡기 감염 억제의 주요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이것만 담당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8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사실 하는 일은 인지, 그 다음에 생체 경보 교환 이 2가지로 보시면 돼요. 면역도 결국은 인지와 생체 정보의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세포 안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오려면 호르몬이 접합을 하든지 독소가 들어오든지 바이러스가 접합하든지 혹은 더 큰 박테리아 혹은 곰팡이, 펑거스 같은 그런 것들이 접합하면 일련의 신호를 통해서 안쪽으로 그 물질이 전달이 되고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겠죠. 당사슬이 보통 우리 하나의 세포에 10만 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많이 줄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음식 혹은 먹는 것들 아니면 환경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생기거나 혹은 당사질이 부족하게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세포 간의 그런 교통에 이제 당지 부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도 항체 형성 기능과 그 다음에 항감염 기능, 그 다음에 면역계 조절 기능에 대해서 이 3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러니까 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포의 수명이 25년 정도나 되죠. 하지만 우리 그 장세포 같은 경우는 3, 4일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글리코를 보충을 했을 때 장에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제품을 섭취했을 때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명이 3, 4일이니까 턴오버가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4일 만에 오래된 세포는 죽고 그 밑에 있는 기저세포에서 다시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글리코를 섭취를 한다면 건강한 장세포들이 밑에서 자라날 수가 있겠죠. 효과가 빠르지만 미벽세포는 이틀 더 느리고 훨씬 짧고요. 하지만 췌장세포나 골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수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뼈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또 신경세포들은 사실 오랫동안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 효과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2번째 이제로 넘어가서 그럼 과연 이 글리코와 호흡기 면역계에 대해서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면역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호흡기 질환, 쉽게 얘기하면 감기죠. 상기도는 우리 뭐 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기관지 초입부까지 어떤 부분에든 간에 뭐 바이러스든 아니면 박테리아든 아니면 어떤 미세먼지든 접합을 해서 우리 몸에 아까 얘기했듯이 당지 그 세포의 표면에 나와 있는 그런 돌기와 외부 물질이 접합을 하면은 좋은 신호도 보낼 수가 있겠지만 좋지 않은 신호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접하지 않게 만들면은 아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방어복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이 뮤신이라는 물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뮤신과 그 다음에 실리아라고 하니까 선모 운동이 바로 그 호흡기 면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 뮤신도 글리코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실리아도 글리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각각의 위치마다 요 코에 가까운 상기도일수록 이렇게 길고 큰 그런 선모가 존재하지만 점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작고 좀 촘촘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선모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알고 있는데요. 각각 하는 역할이 틀린 거죠. 우리 코나 이런 상기도에서는 굉장히 큰 물질, 미세먼지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겠고 여기서 걸러내지부터 더 작은 물질들은 기관지나 아니면 세기관지까지 내려가서야 겨우 잡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 그 타르나 니코틴들은 요 위쪽에서 걸려지지가 않아요. 결국 아래쪽까지 와서 침착이 되기 때문에 흡연자의 폐를 이렇게 부검을 해보나 그렇게 되면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요 밑에까지 내려와서 착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런데. 네. 어쨌든 요 뮤신도 결국 그 글리코 프로틴인데 이것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세포, 특히 그 상기도 면역, 호흡기 면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건데 점막 세포에서 이런 뮤신은 5%밖에 안 돼요.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95%가 워터, 즉 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박테리아, 균들이 우리 몸을 침범할 때 이런 우리 몸에 있는 리셉터, 그 수용 인자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뮤신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는 부유 효과, 이렇게 붕붕붕 뜨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 자체가 이 리셉터의 접합 자체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접촉 저해를 이루므로 해서 이 박테리아가 원래 우리 몸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나쁜 영향 자체를 줄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굳이 점액은 우리 그 호흡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소장, 대장 이런 그 우리 소화기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혈점막이나 관절에게도 다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4리터 정도의 이런 점액, 그러니까 뮤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액체를 점액이라고 하는데 4리터가 분비가 되는데 코에서만 1리터 이상이 방출이 됩니다. 이렇게 조그만 코, 그렇게 크지 않은 코가 이렇게 많이 분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코에서부터 이 기관지까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제 생화학적으로 구조를 그리면 이런 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보다 보시면 이렇게 무슨 뭐 꽃나무처럼 이렇게 둥실둥실 떨어져 있죠. 이런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가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뮤신 자체가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점액 성분이 이렇게 방어막을 이루고 있으면은 요 균들이 침범을 못하겠지만 어떤 원인이든 간에 구강이 굉장히 호흡기가 건조한다든지 아니면 영양 부족, 비타민, 미네랄 부족이 되게 되면 이런 층이 파괴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균 물질들이 우리 세포, 호흡기 상피 세포죠. 호흡기 상피 세포에 쉽게 접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피지올로직 인플라메이션이고 이거 이제 병적인 인플라메이션 염증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점액을 통해서 균이나 바이러스나 어떤 이런 것들이 침범을 못했으면 이 놈들을 밖으로 버려야겠죠.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그 선모 운동입니다. 선모 운동이란 뭐냐면 점액은 이렇게 위에 떠 있으면은 이 선모라는 것이 계속 우리 바깥으로 배출하게끔 쉽게 얘기하면 그 뭐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동을 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으로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선모를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9개의 관과 중심에 2개의 그런 튜브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우리가 유전병 중에 이런 거 튜브 하나만 고장나도 이 선모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병들도 있어요. 이게 망가지면 무슨 병이 생기고 여기가 망가지면 무슨 병이 생기는 거 다 외우는 게 이제 병리학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그런 걸 알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선모의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큰 화면 한번 준비했고요. 뭐 중심 미세소관이라 하는데 이게 가장 우리 인체라고 얘기하면 뼈 같은 구조죠. 여기가 망가지거나 뭐 이런 중심초들이 망가지면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선모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그 점액이 5%밖에 뮤신이 안 되고 95%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려면 글리코로 이루어진 그런 돌기들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세포가 그런 점액층을 이룰 수 있도록 영양소 공급도 중요하겠고요. 당사세뿐만 아니라 천연 영양소들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혈액량을 유지하는 것. 혈액뿐만 아니라 세포와 세포 안에 간질액. 그러니까 세포가 둥둥둥 떠 있는 그 모든 주변에 다 우리 액체가 존재하게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60% 혹은 신생 같은 경우는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두 개가 균질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만 우리 몸은 건강한 신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액치료의 원리죠. 살아있는 그런 물고기하고 죽은 물고기 차이가 딱 봐도 물론 심장이 뛰고 있지 않고 호흡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이 없으면 딱 이렇게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이제 3장 면역체계 이제 아까 이제 호흡기 면역을 감당하고 있는 점액과 그 선모를 받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것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세포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뚫고 들어왔으면 이제 세포 내에서 혹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이제 면역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면역이라고 하고, 우리는 면역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과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우리가 그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어막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이렇게 전쟁하면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우리는 외부 물질, 즉 적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1차 방어가 바로 이 피부, 털, 점액,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1차 방어가 되겠습니다.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물리적이고 가장 쉬운 거죠. 뭐 코털, 눈썹. 우리가 눈에 이렇게 뭘 딱 댈 때 눈을 깜빡거리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어떤 방어 기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모, 기관지 선모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균이 나오는 것을 들어갔다면 눈물이나 콧물, 가래, 침 등으로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1차 방어가 되겠죠. 피부에서는 이제 녹사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순환 구조가 되어 있고, 소화기관도 이렇게 전체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액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호흡기, 오늘 강의 주 내용인 호흡기에도 이렇게 코털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선모와 점막 등이 미생물이 기관지에 들어보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뚫렸다. 뚫리는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적군이 강하거나 아군이 약하면은 감염이 우리가 전쟁에 지는 거죠. 적군이 많은 경우는 박테리아가 굉장히 센 놈,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든 센 놈이 많이 오면 우리가 불리하게 되겠고, 또 하나 균은 정상적이니까 적군의 숫자는 똑같은데 우리 아군에서 방어하고 있는 군인들이 좀 숫자가 적거나 그 성벽을 쌓고 있는 게 약해지면은 무너지겠죠. 우리가 전쟁에서 지겠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선천적 면역인데, 선천적 면역 2차 방어선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인간 같은 고등동물뿐만 아니라 불가사리 같은 그런 하등 동물에도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어 기제입니다. 즉각적으로 방어하죠.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그 불가사리를 이렇게 장난쳐서 이렇게 칼로 자르거나 톡 그러면 한 도마뱀 그 잘린 꼬리가 다시 태어나죠. 그런 것도 어떤 이런 기억력과 선천성 면역과 관련이 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뭐 똑같은 균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가 예전에 들어왔었지 이런 기억 능력은 없습니다. 즉 단순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초반기에 단시간에 나타나게 되겠고, 여기에 구성하는 그런 세포로는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이제 호상구, 뉴트로필이라는 호중구, 이오지노필이라고 하는 호상구, 대식세포,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연 살해세포, 이런 것들이 2차 방어선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군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그 세포들 자세히 얘기할 건 없지만 요 호중구 백혈구는 여러분들이 피 검사를 할 때 병원에 가면은 이제 그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데 염증 수치가 높아요. 혹은 백혈구가 높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대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호중구성 백혈구입니다. 호중구성 백혈구에 하는 역할은 식세포 작용. 균을 먹으면 잡아먹어 버려요. 물론 그 균과 그 우리 백혈구가 접합하기 위해서도 그 백혈구 세포 방 내에 정상적인 그런 당 돌기가 있어야지 물론 가능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균의 포식 작용과 살균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사실 고름 있죠, 고름. 우리 어디가 아파서 짜면 고름이 누런 고름이 찍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호중구 백혈구의 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작년에 전사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건데 아프잖아요.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대증요법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탄저균도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균이니까 침범을 하게 되면 호중구가 탐식작용할 수 있다는 걸 모식도로 그린 거고요. 대식세포도 비슷합니다. 대식세포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호중구랑 비슷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놈은 다른 면역의 영향을, 그러니까 다른 면역세포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암세포가 들어오면 대식세포는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암세포를 탐식한 다음에 암세포를 잘게 분해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세포들한테 정보를 전합니다. 야, 요런 놈이 우리 몸에 침범했으니까 너네들 지금 전쟁 준비해. 만들어내 호르몬과 인터페론 같은 걸 만들어내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조절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NK T셀 세포는 참 우리 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세포인데, 요 위에 표에 자세히 보시면 그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의 중간 부분에 그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이게 지금 그 자연 살해세포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 살해세포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차성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지만, 또 하나 후천적으로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 살해세포 수치라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좀 측정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정상인, 그러니까 뭐 암이나 어떤 그 감염이 없는 사람들의 피를 뽑았을 때 세포가 NK 자연살해 세포가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암을 앓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자궁암이라든지 뭐 위장암이라든지 그런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NK 세포 수치를 보니까 확연히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논문이 있거든요. 30%, 20%까지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뭐냐? 이 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암 같은 물질도 잘 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거는 암세포를 발견하면은 둘이 붙어가지고 이런 이제 특정한 물질을 내가지고 녹여버리는 거죠. 뭐 40대가 넘으면은 수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노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면역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면역력 향상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요 세포입니다. 요거의 숫자를 늘리는 게 거기 기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면역력 증대의 가장 큰 이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암세포가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달려들어서 실제로 저번 강의 때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상인이고 암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죠. 매일 100개 내지 뭐 아니 100개가 아니라 뭐 한 수만 개의 세포가 암세포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이유는 이 암세포가 형성되는 숫자만큼이나 그 속도만큼 요 킬러 자연살해 세포들이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암에 안 걸리는 거죠. 그 균형이 깨지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어떤 신체 부위, 뭐 대장이면 대장, 뭐 난소면 난소, 뭐 유방이면 유방 이런 데 암이 걸리게 되는 거죠. 자, 2차 면역까지 봤고요. 3차 면역, 그럼 그것까지 다 뚫었어요. 그래서 피 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세포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3차 면역 기간입니다. 3차 면역은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굉장히 면역 반응이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에 백신 얘기 많이 있는데, 백신 맞으면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죠. 3, 4일 동안 술 드시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무리하지 마세요. 그게 다 요겁니다. 면역이 바로 안 생겨요. 3, 4일이 있어야지만 그 항체가 생기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거를 일일이 다 공부하려면 뭐 면역학자들이나 뭐 저기 의료계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그런 내용이죠. 간략히 말씀드리면, 쉽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세포가 있는데, 킬러 T 세포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중구나 마크로 대식 세포처럼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력 세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이진 않지만 얘네들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역 조절 물질을 막 생성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얘네들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군사들한테 야, 여기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너네 빨리 무장해서 일로 와. 이렇게 조언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쟤네들이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창이 있으면 좋겠어. 창을 만들어. 창 가지고 와. 그래서 그런 싸울 수 있는 무기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포 자체 아까 얘기했던 이런 킬러 T 세포를 모으는 그런 작용도 해요. 조력 세포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죠. 그 다음에 비세포가 뭐냐면, 비세포의 역할은 항체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백신 맞을 때 항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간염 항체, 방어 항체가 얼마나 있네 없네, 그래서 저기 백신 효과가 있네 없네, 이게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항체가 생기면은 이 항체 자체가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항체가 생기면 이 항체가 그 바이러스나 균하고 접합을 합니다. 접합을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접합을 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킬러 세포나 T세포한테 메시지를 줘가지고 얘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가 세포 내로 못 들어가요. 항체가 바이러스에 붙으면 이 바이러스가 어쨌든 우리 몸에 들어와야 뭐 병을 일으킬 거
병을 일으키잖아요.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체 자체가 어떤 우리 몸에 바이러스 죽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저번에 본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차 면역, 2차 면역, 3차 면역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몸은 외부의 침입자, 즉 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살아남고자 이기고자 하는 그런 신이 주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호중구 세포, 그 탐식하는 세포도 그게 혈관인데 피 안에 그런 백혈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직 감염 부위를 오려면 이게 쭈루루루 구르다가 세포 그 혈관 밖을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오냐? 이렇게 렉틴이라고 하는 물질가 붙는데, 이것도 다 뭐다? 이거 이루어지는 게 결국 글리코당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포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항체, Y자형의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로 불러져 있고 바이러스나 균과 접합해서 이놈이 더 이상 균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 일단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네 번째 카테고리에서 이제 우리가 왜 당 단백이 그렇게 중요하느냐를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RNA 바이러스로 처음에는 이제 그 박쥐에서 형성이 되는데, 처음에 박쥐에서 발생을 한 건 1968년에 발견된 알파 오리진이지만, 요즘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바로 이 사스 코비드2라고 해가지고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균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은 이게 뭐냐면 사스, 2000년대 초반에 홍콩에서 한창 유행했던 그런 사스가 되겠습니다. 즉 사스든 코로나든 메르스든, 이게 메르스거든요. 메르스는 다 뭐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똑같은. 코로나 이름은 그런 건 아시겠지만 왕관 모양의 돌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거고요. 예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솔직히 저희 같은 의사들, 의료인들. 왜냐하면 감기 바이러스는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놈이었어요. 사스 같은 거 그런 거 빼고. 근데 요즘에 이게 참고를 하고 있죠. 참고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전에 이렇게 RNA 바이러스로 이루어져 있고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3%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 군에서는. 요 슬라이드에서는 보는 게 요거다. 요거 맨 밑에 있는 거. 플라스틱에 4일 동안 살 수가 있고 마스크 겉면에 일주일 동안 산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마스크, 사실 요즘에 마스크가 뭐 실제 그 감염을 방지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씁니다. 이게 완전 밖으로 된 거거든요. 밖에처럼 그렇게 오픈된 공간에서는 2m 이상, 뭐 1m 이상 거리가 있는 데는 오히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나 그럴 때는 감염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마스크 써야 되는 게 반대로 되어 있죠.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마스크 겉면에서도 아이고 이게 자꾸 일주일이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마스크를 자주 가르치는 게 좋겠다. 뭐 요즘은 뭐 이렇게 마스크 대란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니까 뭐 하루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틀 정도, 2, 3일 정도 쓴 거는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왜냐면 거기에 꼭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균들이 많이 그 바깥된 면에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보시면 참 우리 그 세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모양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건 모식도로 이렇게 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의 모양을 보인다는 얘기죠. DNA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모양이 좀 크죠. RNA 바이러스 모양은 좀 이렇게 좀 작습니다. DNA 바이러스의 가장 이제 관계 헤르페스 아시죠? 입병 생기는 거, 여기 입병 생기고 이게 피곤하면은 입주에 뭐 이렇게 돌기처럼 막 생기는 분들 있죠. 그런 것도 크게 요거고. 그다음에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광견병 바이러스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겨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 군입니다.
여기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 비슷하죠. 바이러스 우리 몸을 어떻게 침범하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둥둥둥 떠있을 때 얘는 아무런 우리 몸에 그런 악 영향을 병을 안 일으켜요. 그래서 아까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면역 중에서 1차 면역 중에서 뮤신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위에 여기 만약에 그 충분한 그 뮤신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쫓지 못합니다. 물론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만약 우리 몸에 침범을 했다. 그러면 뭐 점액층이 깨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건조하거나.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건조한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호흡기에 있어서 건조한 거지. 그렇게 되면 어쨌든 바이러스가 그 세포면 안에 접합하겠고, 이 접합할 때 이런 돌기와 돌기가 만나죠. 그 만나는 것들이 다 글리코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균이 없잖아요. 요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있을 때는 아무 영향 안 주지만 돌기하고 접합을 한 다음에 점점 안으로 들어오겠어. 안에서 퍼지죠. 바이러스가 죽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 RNA를 퍼뜨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퍼뜨린 거 어떻게 되냐? 요 세포는 죽죠 이제. 요 세포는 죽으면서 이 바이러스들이 엄청 증식을 해서 수십만 개가 나와요. 그럼 이 바이러스는 또 다른 세포를 또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호흡기에 만약에 1000개 정상 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100개, 200개 죽이면은 우리 성이 무너진 거죠. 1000개 중에 100개, 200개는 20%가 무너졌죠. 그러면 감염이 되고 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는 생존을 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사실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나쁜 거라고는 보시면 안 되고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태계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숙주한테 붙어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치명률이 높으면 감염률이 낮고 감염률이 높으면 치명률이 낮다. 즉 치명적인 병 있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 걸리면 거의 뭐 치사율 90% 이상 이런 것들은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감염병이죠. 얘네들은 좀 인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좀 철이 없는 바이러스예요. 나이가 좀 안 되는 사춘기 바이러스로 할까요? 좀 고급 바이러스는 어떠냐면 우리 몸에 침범을 해서 병을 안 일으켜요. 그냥 얘네들도 살고 숙주도 살고 그렇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린 헤르페스 바이러스. 여기 있는 분들 모두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몸의 면역이 그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게끔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얘네도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 너 침범 안 할게, 병 안 일으킬게. 하지만 나도 죽이지 말아줘. 우리 같이 살자. 이게 바이러스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원래 인체에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닌데 어떤 그 범위를 넘어가면은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돌파 감염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나는 백신을 맞았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돌파 감염이 많아요. 왜 지금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는데 확진자가 막 3,000명이 나와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게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냐면 이제 백신의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백신의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면을 다 말씀드린 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 코로나 돌파 감염은 전체 백신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냐 했을 때 2.5% 정도가 돌파 감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100명이 맞으면 2명에서 3명 정도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감염자들의 그런 특성을 봤더니 40대 초반 중반이 많고 아무래도 이거는 사회적인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러리라고 보고요. 여성이 좀 더 많았습니다. 남성보다. 그다음에 기저질환자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이라는 4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또한 7%에서 8% 정도가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잘 돌파 감염이 되고 기타 질환에서 편두통이나 만성두통 이런 병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돌파 감염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 없고 반대 남자도 생길 수 있고 60대, 70대 생길 수 있다는 그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 이거예요. 돌파 감염이 대부분이 무증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한 거와 반대로. 무슨 얘기하면 돌파 감염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백신 맞았는데도 걸렸으면 독한 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걸려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돌파 감염됐던 사람의 의외죠. 그리고 20%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의 환자는 이 6주간이나 바이러스를 퍼뜨린대요. 우리가 보통 2주 격리하잖아요. 저기 걸리면은. 근데 이 얘기는 조금 좀 특이한 얘기. 6주 동안 잠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 6주 동안 하지 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증상이 없다. 그냥 가볍게 앓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돌파 감염에 대한 사람 누구한테 전염이 되었나를 봤더니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논문에서 본 겁니다. 대부분 그 미접종자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고 그래요. 53%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가족한테, 또 17%는 이제 의료인 같은 경우는 접종을 안 한 환자, 일반인들, 즉 뭐냐면 백신 안 맞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통해서 감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써있듯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백신 미접종자였다. 그 감염을 제공한 사람이. 그리고 돌파 감염 여부의 측정이냐 뭐 항체 타이터입니다. 항체 타이터가 뭐냐면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은 그 방어항체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자연 살해세포처럼 정상인을 100으로 봤을 때 암 환자가 30밖에 안 됐다고 얘기한 것처럼 항체도 잘생기는 사람이 100이라고 봤을 때 나는 맞았는데도 50만 생기는 사람도 있고 30만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를 피검사로 측정할 수도 있대요. 네, 대학병원 이런 데서. 근데 이게 강한 사람이면 돌파 감염이 잘 안 되고 항체 타이터가 낮다 그러면 돌파 감염이 잘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그러면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네. 백신을 맞는 게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예, 그 얘기도 맞긴 맞습니다.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맞으신 분들이 맞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면 접종 잘 하셨습니다. 저도 했기 때문에 잘 하셨고요. 아까 그 얘기인데 36%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저기 그 IgG는 이제 방어항체인데 방어항체가 그 감염되지 않은 환자의 36%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 특이 체질,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지병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보다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잘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걸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백시네이션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다른 또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백신이 이게 지금 2년 안에 갑자기 확 개발이 돼가지고 물론 RNA 백신에 대해서 예전부터 개발이 되고 있었지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불과 작년에 나왔잖아요.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모더나든 얀센이든 지금 백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실제 백신을 접종하고 온 제 입장에서는 과연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부작용이 많은 백신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여기 지금 현재까지 922명, 그러니까 이런 922명이 모두 백신 때문에 죽진 않았겠죠. 네, 물론 원래 이거죠. 우리가 모아자 배 떨어진다고 우연하게 어떤 그런 사망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질병관리청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발표 통계입니다. 발표만 이런 거예요. 발표만 900명 정도가 저기 백신 접종 후 사망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뭐 계속 요 일을 하고 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백신 이렇지가 않았어요. 한 명도 제 기억에는 한 명도 이런 사망 사고가 안 일어났었어요. 물론 그 통계를 보니까 있었지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게다가 이산 반응 신고도 보시면 화이자가 0.35%, 모더나가 0.64%, 아스트라가 0.19%, 모더나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화이자보다 모더나가 용량을 많이 맞아요. 화이자는 0.3을 맞는데 모더나 0.5를 맞거든요. 아마 거기서 기인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부스터샷을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반대했죠. 요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부스터 접종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라고 굳이 말하자면 조금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일단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뭐 46대 남자가 죽었다, 20대 남자가 죽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죠. 돌파 감염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들인데 그렇게 보면 또 백신이 굉장히 또 무슨 뭐 독약 같고 영국에서는 18세 미만에서는 지금 위험이 이득보다 더 많아가지고 안 맞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 뉴스를 보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접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접종은 화이자고요.
18세 미만에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밖에 없습니다. 모더나는 안 돼요. 용량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학생들한테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의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터부시하고 이게 마치 맞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맞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파 감염이 안 되고 예방이 분명히 되는 게 나와 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젊은 사람들에 해서는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 정말 고령층의 노인이나 저같이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많이 접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꼭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면 반드시 맞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정상적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대, 30, 20대, 10대 철도 씹어야 되는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이렇게 굳이 백신에 의존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맞으라 안 맞으라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도 혹시나 있을까봐 예전에 있었거나 아니면 혹시나 다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빌겠지만 제가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다고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어떻게 되고 폐 망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걸린 사람의 불과 한 3%에서 5%가 중환으로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가 산소 측정기입니다. 요거 약국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산소 측정기인데 정상인은 보통 저같이 담배 안 피는 사람은 97, 98, 99, 100 이렇게 나와요. 산소 포급체. 근데 흡연자들은 95, 96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산소 우리 적혈구 있죠? 적혈군의 산소가 얼마나 붙어 있느냐를 보고 있는 측정치인데 이게 만약에 90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저산소증이 있는 거예요. 저산소증. 우리가 이렇게 코랑 입을 막고 한 2분간 숨을 안 쉬면 80까지 70까지 떨어져요. 근데 정말 폐가 안 좋고 막 중환자들 보면 막 이렇게 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산소 측정해 보면 60, 70까지 떨어요. 그거를 이제 사이노시스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짠 내가 코로나 감염이든 어떤 감기든 내가 위중한가 위중하지 않은가 셀프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산소 측정기예요. 이거 측정했는데 90 이상 나온다? 괜찮아요. 그냥 집에서 지내시고 약 안 먹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계는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어디 들어갈 때 재는 온도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 온도계, 요게 실제 온도계보다 1도 낮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음식점 들어가거나 손 내면 삑 되잖아요. 거기 만약에 36도다 그러면 실제 온도는 37도인 거예요. 한 3cm 이상 떨어뜨려서 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그 온도계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하나 말씀드려요. 온도계도 물론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굳이 약을 먹는다면 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해열제랑 항생제, 근데 해열제는 우리가 타이레놀 같은 거 준비할 수가 있지만,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는 이거는 처방이 있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아마 병원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겠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약에 대한 강의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폐렴이 생겼을 때 폐렴은 빨리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우리 회원들께서는 많이 좀 평소에도 먹고 있겠지만 우리가 병이 쇠약해지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단백질이 제일 먼저 소요가 돼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항체도 단백질로 이루어졌고 모든 그런 사이토카닌, 호르몬 다 단백질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백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메나테크 제품 중에 오솔린이라는 거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알게 된 게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성장 호르몬 맞으면서 같이 단백질 보충해 주는 게 성장에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요 메나테크를 알기 전에 다른 사람들 약국에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오솔린을. 그 약사님이 아마 메나테크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구입해서 먹은 제품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중에 나 있는 단백질 제품 중에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은 그닥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유에 타서 먹으시면 굉장히 좋고 단백질이 18g,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일 섭취량 4스푼에 18g이니까
제 생각에 병약 몸이 많이 약하신 분이나 지금 병에 지금 누워 있는 분들은 한 180g, 그러니까 몇 개예요? 그러니까 5배니까 20스푼, 20스푼 정도로 해서 먹으시면은 굉장히 병 회복에도 괜히 뭐 닭 잡아 먹고 뭐 삼계탕 먹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모서리는 하나면 됩니다. 네. 그 단백질이 중요하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첫 번째 산소 측정기로 중환지 미중환지 알아라. 체온을 매번 체크하라. 그다음에 이런 비상약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단백질을 매일 드셔라. 네 번째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요. 당연하겠지만 비타민은 뭐 여러 가지 있죠. 바이타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제품 중에 뉴트리베트스 성분을 한번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B군이 다 있더라고요. 비타민 1부터 해가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그 수액 치료를 하는데 수액 치료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비타민 B1, B6, B12, 비타민 C, 아연 이렇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읽어보면 다 알겠죠. 이런 작용이 있는데 이 비타민 B군은 뭐랄까 우리 몸의 그런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비타민 B1이 또 마늘 주사라고도 하는데 여기 마늘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 보시면 이렇게 성분들이 함량이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괜찮습니다. 특히 아이언, 셀렌, 구리, 망간, 크롬들은 우리가 5대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물론 먹는 것보다는 주사가 좋긴 하겠지만 매번 주사에 맞을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 엠보로토스도 좋지만 엠보로토스 못지않게 이런 바이타민들이 들어가 있는 뉴트리베스를 꾸준하게 드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건강 면역적인 측면,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요. 뭐 어떤 병을 치유한다든지 글리코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선한 그런 효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단순히 나의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 특히 호흡기 감염, 나 코로나 무서워. 이럴 때는 오히려 뉴트리베투스가 더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특히 비타민 C가 들어있는 메나분과 메나분과 그 다음에 메나 C가 있는데 제가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비타민 C 용량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용량이 조금 적어요. 여기 40mg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죠. 40mg이면 요거 하나가 53인데 메나 C가 조금 더 많네요. 53으로. 제가 물론 뭐 영양 하시는 분들 뭐 약사님들도 계시고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면역을 위해서 특히 감기 바이러스든 뭐 코로나든 뭐든 걸렸을 때 이기기 위해서 먹기 위한 그 비타민 C 용량 3000mg입니다. 3000mg. 3000mg이면 얼마죠? 이게 지금 40mg 몇 개 먹어야 되죠? 100개. 그죠? 100개를 먹어야 돼요. 100개. 근데 이거 100개를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것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만약에 비타민 C를 섭취할 거면은 그러니까 뭐지? 과일류도 많이 드시고 이런 비타민 음료도 드시고 메나시나 메나품도 먹되 가급적이면은 1000ml 이상, 그러니까 양을 좀 많이 먹으셔야겠죠. 1000ml 먹으려면 몇 개를 먹어야 되죠, 이게? 10개면 530이고 20개면은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제 생각에 한 4개, 5개 정도를 먹으셔야 메나씨도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거 말고요. 평소에는 이 정도도 충분한데 영양학적으로 충분한데 영양학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면역을 갑자기 확 증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정도 양을 드셔야 된다. 4개, 3000mg. 비타민 C와 비교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연도 중요하겠고 비타민 D, 셀레늄 이런 것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에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런 버섯이라든지 피망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프다고 그냥 누워있지만 마시고 운동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말고요. 근력 운동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 아까 단백질이라고 연관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늘어나는 거 이제 뭐 우리가 헬스를 하는 거 벌크업을 시킬 때는 요 근섬유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게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뭐냐면 확장되는 거거든요.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필요한 게 당연히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감염에 있을 때 이런 근력 운동을 하면은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거는 그냥 뭐 헛소리가 아니라 많이 의학적으로도 논문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된 얘기니까 아프다고 가만히 계속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운동을 하시라. 운동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잠이 중요하죠. 잠.
8시간 이상의 잠만 자도 보약이라는 얘기, 잠이 보약이라는 얘기가 있죠. 잠을 안 자고 가장 뭐 극단적이게 하면 제품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뉴트리베트스, 뭐 글리코 다 먹고 뭐 비타민 C 3000mg 먹고 먹었는데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잔다. 3시간밖에 못 잔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잠을 자야 우리 몸은 대사도 다시 원활하게 돌아오고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잠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뭐 이건 저희 제품 아니고 뭐 천연 면역 강화해서 이런 물질이 좋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해서 그린 녹색 식물이 좋다는 얘기예요. 양파, 버섯, 마늘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좋지만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이런 것 과연 우리가 그 필요한 양만큼 먹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뭐냐? 네, 인브로토스인데 이거는 그 정상 당사슬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접하고 못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슬라이드고요. 왜 힘드냐? 어렵다니 우리가 맨날 먹는 음식에서 그런 영양소가 결핍이 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복숭아도 그렇고 예전에 51년도에 2개만 먹었던 됐던 양이 요즘 시대는 뭐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비타민 공급 측면에서 이게 게임이 안 되죠. 53개를 먹어야 2개밖에 안 된다는데 그 이유는 바로 토양에 있는 거예요. 토양이 우리가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살았던 데는 뭐 1년에 한 번만 경작하고 2번만 경작하는데 요즘에 어때요? 비료 와장창 뿌리고 약 확 뿌려가지고 1년에 뭐 4번도 수확하고 5번도 수확 그러죠. 그러면 이 땅이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네랄, 비타민,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을. 크기만 크지. 당만 늘어나죠, 당만. 실제로 뭐 이런 슬라이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금치도 195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철분만 따졌을 때 이렇게 많이 강조하라고 이때더라. 뭐 그럼 똑같은 양을 먹으려면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드시면 되죠. 근데 어떤 뭐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근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는 SBS 방영이 된 얘기네요. 52년에 하나만 먹으면 된 게 뭐 10개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역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가치료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체, 뭐 자연 살해세포 요것만 2개만 생각하셔도 되고 요거는 설명 안 했으니까 컴플리먼트 시스템은 비타민, 미네랄, 글리코 이런 것들은 자가치료 기능을 높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약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폐렴에 걸렸거나 항생제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만나서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나서 처방을 받아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약이 맞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무조건 요구에만 해도 안 되는 거죠. 조화를 이루어야지 한다는 거죠. 조화.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조화. 의사가 실은 아니죠. 하지만 자동차에도 전문가가 있듯이 인간의 신체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약은 최소한으로 쓰고 항생제는 항염증제가 필요할 때 먹어라. 하지만 과용하지 말자. 요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까 제가 그 솔루션 얘기했던 거 여러 가지 중에 그런 몸에 좋은 물질들, 비타민들 드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드세요.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첫 번째. 물이 필요하다. 물도 그냥 이런 생수 말고 그 소금물 드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소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필요하면은 수액도 드셔야 돼. 수액 치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많이 먹을 수 있는 물질은 하나로 우리 회사에서는 추액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뉴트리베투스 많이 드시라니까요. 네, 엠브로토스 많이 드세요. 네. 가격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리얼푸드 테크놀로지. 예. 저도 요거 제가 뭐 이렇게 뭐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요거는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네, 저도 제 아들도 같이 먹여주고 있죠. 우리 집에 있는 거 찍은 사진이고 그렇습니다. 뭐 두서없이 뭐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